요. 기말에 결산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뭘까요? 이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거냐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이 네 개 중에 뭐가 마지막이고 가장 먼저일까?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 찾는 거지 토탈 모든 결산 과정을 다 아울러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럼 보시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 가장 마지막이잖아. 이건 제껴야죠. 그러면 수정 전 시산표가 있고요. 기말 수정 분계가 있고요.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수익과 비용을 마감해야 재무제표를 완성하는데 마감하려면 시산표가 확정이 돼야 돼. 그러면 시산표가 확정된다는 얘기는 기말 수정 분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수익 비용을 마감하죠. 진짜 수정이 되지 않으면 마감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1, 2, 3, 4번 지문에는 수정 후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정하고 나면 수익과 비용을 마감한다. 그 얘기는 수정하기 전에는 수정을 해야 되겠지? 그 수정은 기말 수정 분계를 말해요. 그럼 보세요. 기말 수정 분계하기 전에도 시산표라는 건 존재해요. 우리가 기말 수정 분계하려면 시산표를 보고 수정사항을 찾아. 그 얘기는 이 시산표는 기말 수정 분계하기 전 상태를 의미하게 되니까 수정 전과 기말 수정 분계 둘 중에 무엇이 우선일까가 이제 이 문제의 요지인 거지. 답은 기말 수정 분계하기 전 시산표가 이 네 개 중에는 가장 첫 번째고 수익 비용을 마감하기 전에는 수정 후 시산표가 있으나 수정 후 시산표를 이 지문에 반영하지 않은 것 뿐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결산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보래요. 국세환급 통지서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요. 해당되는 현금처럼 유사하게 인식하죠. 얘도 현금. 선일자 수표는 현금이 아니고 우편한 증서 현금이고 직원가불금 아니고 자기합수표 현금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안에 도래가는 금융상품도 현금이고 그러면 70, 40 하니까 74만 원. 답은 3번 이렇게 찾게 되네요. 3번 빈칸은 무엇일까요? 자, 그 위에 나와 있는 이 T자 계정의 주인이 대손충당금이죠. 대손충당금은 잔액이 전년도에 넘어온 게 있다면 대변으로 넘어왔겠죠. 자, 5만 원이 있었대요. 먼저 빠른 날짜를 봅시다. 4월 30에 충당금이 차변에 왔대. 그럼 충당금이 차변에 오면서 채권이 대손이 발생했으니까 충당금을 썼겠지. 자, 아래를 보니까 단기 중에 회수가 불가능해서 대손 처리한 게 5천 원이었대. 그럼 얘가 5천 원이었단 뜻? 그럼 두 개 더하면 7만 5천 원? 7만 5천 원 중에 얘가 5만 원이었으면 얘가 얼마였겠어? 2만 5천 원이었겠죠. 답은 4번? 근데 얘가 뭘까? 이 2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5만 원 중에 5천 원의 대손 처리를 해서 충당금을 썼으니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4만 5천 원이었단 뜻이야. 잔액이. 근데 기말에 내년으로 넘기고자 하는 충당금의 토탈 금액은 설정해야 될 금액이 7만 원이었단 얘기니까 7만 원에서 4만 5천 원의 잔액을 차감한 2만 5천 원을 기말의 충당금으로 보충해가지고 설정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마지막에 분계를 하면 대손 충당금 2만 5천 원, 차변의 대손 상각비 2만 5천 원. 그래서 대손 충당금 대변에 2만 5천 원은 차변의 짝이 누구였냐? 대손 상각비였다. 얘가 이제 얘를 적어주는 거지. 이 T자 계정의 주인은 충당금이고 여기에 있는 모든 금액은 충당금의 대변 금액과 충당금의 차변에 있는 금액인데 충당금은 상대편의 계정 과목이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상대편이 외상 매출금이 죽으면서 충당금을 썼든 아니면 상각비를 잡으면서 충당금을 보충했든 그 짝이 들어가는 거지 외상 매출금이 차변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T자 계정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이런 식의 문제를 푸실 땐. 자, 4번 문제. 기업회계 기준에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네요. 지금 보시면 내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그리고 나는 돈을 벌어. 그 중에 첫 번째가 은행에다가 예금 넣어놓는 게 여러분의 자산을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여러분은 이자를 벌죠. 내가 돈이 많아요. 주식을 투자해요.
주식을 투자하면 그 주식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한 배당금이 들어오죠. 내 돈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꼴이잖아, 결국에. 주식을 투자한 거니까. 로열티도 마찬가지죠. 근데 내 거를 누군가에게 사용하게 하고 버는 형태가 아닌 게 이거죠. 상품은요, 그냥 파는 거잖아. 사용하게 해주는 게 아니지. 그치?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상품은 팔았고, 그것 자체가 그냥 수익이 되는 거죠. 4번이 뭔가 사용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개념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였고요. 5번에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필수 요소가 아닌 것은 단 정액법일 때.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하고 연수로 나누죠. 생산량은 생산량 비례법을 계산할 때 필요하죠. 답은 1번. 6번. 무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무형자산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 맞고요. 나머지 중에 뭐 틀렸겠다.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나중에 효익이 창출될 거라고 기대가 될 때. 맞고. 내부 창출하는 브랜드는 인식할 수 없죠. 이거 틀렸죠. 연구와 개발 단계 중에 따라 무형자산이나 비용으로 구분할 수 없다면 이게 그러니까 연구냐 개발이냐가 모호하다는 뜻이겠죠. 그럴 때는 모두 다 연구 단계로 본다. 즉시 다른 말로 말하면 개발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겠지. 헷갈리잖아. 헷갈린다는 얘기는 개발이 안 된 것과 동일해. 그러면 연구한 걸로 보겠다. 그 얘기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의미하죠. 답은 3번이 틀린 설명이죠. 7번. 자본 조정의 금액으로 맞는 걸 고르되 독립적이라고 보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것 중에 감자차손 해당되죠. 주발초는 아니죠. 자기 주식 들어가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아니죠. 두 개가 들어가죠. 7번은 1번이 해당되는 자본 조정의 합. 8번. 단기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볼 수 있다. 이 중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 제목만 이것만 봅시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 외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구해진 이후죠. 영향 안 미치죠. 이자 비용도 똑같아요. 영업의 비용이니까 해당되지 않죠. 광고 선전비는 판관비니까 영향을 미치죠. 판관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되니까. 외화 환산 손실도 영업 외 비용이니까. 이 중에 판관비는 유일하게 하나, 판관비만 영업이익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죠. 자, 이제 9번 문제는 원가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을 말한다. 직접 재료는 기초 원재료에다가 단기 원재료는 더하고 기말을 뺀다. 맞네요. 제품의 생산량이 증가해도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는 고정비가 일정한 거지. 단위당 고정원가는 감소하죠. 틀린 설명이죠. 혼합원가는 변동과 고정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혼합원가라고 불러요. 맞죠? 9번은 3번 틀렸고요. 10번. 배부 차이를 물어보네요. 예정 배부 차이. 봅시다. 예정 배부율은요. 시간당 95원인데요.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700시간이래요. 이걸 곱한 금액이 예정 배부액이 되는 거야. 66,500원. 이게 예정 배부액. 근데 실제 발생액은 7만 원이래. 자, 그럼 7만 원과 66,500원의 차이는 3,500원이고요. 예정 배부를 적게 했죠? 과소 배부 3,500원.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조의 배부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한 건 항상 상호 하나죠. 상호 배부법 하나. 12번. 평균법에 의해서 가공비 환산량 구하래요. 가공비는 균등투입.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평균은 요렇게 얘를 엎어 씌우면 이게 T자 계정이지. 평균은 이거 구분하지 않고 너와 너로 그냥 평균 내는 거죠. 1000개에다가 1000개를 50%로 환산하면 50개죠. 그러면 가공비에 대한 환산량은 1050개까지를 완성된 것으로 환산량을 구하죠. 답은 4번. 여기까지는 이제 원가 회계 문제. 자, 13번, 14번, 15번. 부가세 문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사업장마다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부가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것이 맞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틀렸지. 영리와 관계없다가 맞죠. 납세 의무자는 과세하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를 띠고 있다. 자, 13번은 3번이 틀린 설명. 14번.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돼서 과세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모두 다 매입세에 공제받았대. 근데
개인적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종업원들에게 연예, 문화와 관련해서 재화를 제공하는 것은 금액 얼마 관계없이 간주 공급 안 보죠. 작업곡, 모, 화도 안 보죠. 한 사람당 경조와 관련해서 경조사비와 관련된 재화를 공급할 땐 인당 10만 원까지는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았죠. 근데 사업자가 내가 생산한 것들, 내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사업상 증여하는 건 간주 공급에 해당하죠. 지금 1, 2, 3번은 전부 다 사실은 개인적 공급으로 볼까 말까 하다가 안 보는 것들이고 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고요. 답은 4번. 15번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작성일자 중요하죠. 공급 품목 중요하지 않고요. 이 중에 필요적 기재사항은 작성 연월일 중요하고요. 이거 두 개를 묶어서 두 개죠. 그리고 3번하고 4번에 들어가는 건 공급자는 사업자 번호, 대표 사업자 번호, 상호, 성명까지가 3. 마지막 네 번째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 그렇게 1, 2, 3, 4 이렇게가 필수 기재사항 4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객관식 문제였고요. 이제 우리 실기 문제 가볼게요. 옥산테크 2095번 회사로 가봅시다. 자, 2095번 회사로 들어갔고 1번 이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주고요.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는 거래요. 우리 회사 정보를 수정하는 것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면 회사 등록, 내 회사 정보. 여러분 실제로 이제 시험 볼 때는 여러분이 이제 등록하는 회사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많지 않아. 지금은 데이터가 많아서 연습하기 위해서 회사가 많을 뿐이죠. 자, 옥산테크의 이제 우측으로 가볼게요. 일단은 여기 아래 그 대표자 이름에 갖다 놓고 위에 보시면 사업자 번호는 아무런 빨간색이 표시 안 돼 있는데 우측에 법인 번호가 빨간색이잖아. 번호는 체계가 잘못되면 이게 오류가 체크돼요. 색깔로 빨간색으로. 자, 사업자 번호는 220-81-62517 맞고요. 회사 대표자 이필재. 그 다음에 여기 개업 연월일 2017년 8월 14일자. 법인 번호가 틀린 거야. 그치? 110-181-0095-668. 그러면 빨간 색깔 사라지죠? 법인 번호가 하나 틀렸었어요. 그 주소를 보니까 경상북도 경주시 강변요 이하나사 수정사항 없고 똑같죠? 주소 수정사항 없고요. 제조고요. 종목이 철근이었는데 운동기구로 바뀌었나 봐요. 운동기구 하나 바뀌었고 아래쪽에 쭉 내려가서 세무서가 경주세무서거든. 근데 관할세무서가 경산세무서로 들어가 있네. FE 경주. 자, 끝났어요. 수정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 수정할 사항이 있었어요. 수정하면 그냥 바로 저장되니까 넘어오시면 되고. 두 번째, 계정과목 등록 한번 넣어보시고 이건 쉬우니까. 거래처별 초기 2월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것도 쉽고. 자, 외상매출금 커서 놓고 대원 보니까 200이래요. 수정. 소백은 200이래요. 자, 하나 더 넣으면 되겠다. 동백은 450이래. 동백은 450. 왔다리 갔다리 순서가 다르니까 그 거래처의 금액만 잘 찾아주시고요. 자, 외상매입금은 비바산업이 없어요. 자, 없다는 얘기는 그냥 지워버리면 돼. 삭제해버릴게요. 비바산업은 아예 입력이 할 게 없고요. 우송산업은 4,300만 원이고 공간기업은 200이고요. 대차는 일치하죠.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두 번째, 이제 일반 전표 입력 열어봅시다. 공장에서 기계장치 수리비 보통예금 나갔고요. 기계장치는 가치가 증가된 자본적인 지출로 보래요. 그래도 대변에 보통예금 나간 건 똑같죠. 수익적인 지출이면 수선비를 처리하는 거고 자본적인 지출이면 해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죠. 답은 기계장치.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라는 의미니까. 그다음 두 번째 7월 5일자 태종빌딩과 전월에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의 잔금 오늘이래요. 임차보증금 5천 중에 계약한 날 줬던 500을 까고 나머지 4,500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래. 계약할 때 준 거 계약금은 선급금 걸어놨겠죠? 그러면 오늘은 차변에 드디어 나는 임차인으로서 임차 보증금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거고 다 줘야 되거든. 다 줘야 되는데 먼저 주었던 선급금이 있었던 거야. 태종 빌딩을 걸어줘야겠죠? 먼저 줬을 테니까. 자, 500을 까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4,500. 선급금이 태종 빌딩에 있었나 확인하려면 거래처 원장 열어서 확인하시면 걸려 있을 거고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7월 7일자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200에 구입하고요. 돈은 2달, 2주 뒤에 주기로 했고요. 에어컨 설치 비용 25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고요. 에어컨은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차변에 에어컨은 비품으로 처리할 건데 비품은 에어컨 200이냐 설치 비용도 포함하냐. 우리는 유형자산 설치 비용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225만 원을 잡아주시고 대변에 근데 20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했어. 그러면 미지급금을 처리하고 수연전자에게 줄 돈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요. 나머지 설치 비용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어요.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은 25만 원만 잡히고 200은 미지급금, 보통 예금은 25만 원. 네 번째 문제 8월 6일자 달리자의 외상매출금 1,000만 원 중에 일부는 예금, 일부는 당좌 수표로 받음. 자, 대변에 외상매출금 중에 달리자라는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은 1,000만 원인데 오늘 그 돈 중에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건 600. 나머지는 자기합수표. 자기합수표는 당장 현금. 거래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도 되고 남겨놔도 상관은 없고. 그래서 8월 6일자 분개했고요. 이제 8월 19일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기계장치가 성능이 저하돼서 갖다 버렸대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계장치랑 그 기계장치 밑에 걸려있던 누계액이 이제 제거되는 거죠. 그러면 기계장치가 죽고 누계액도 죽어야 되니까 기계장치는 자산을 죽이려면 대변으로 기계장치 원가 죽이고 기계장치랑 관계 있던 누계액도 같이 제거하고 그러면 뭐 얘가 의미하는 건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이 거래가 이 자산은 남아있던 잔존가액이 얘잖아. 근데 얘 안 쓰고 갖다 버린 거잖아. 그럼 이건 결국은 뭐야? 우리 회사 입장에선 손실이죠. 근데 천재지변은 아니니까 유형자산, 처분손실 350. 그리고 단기 상각은 고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전산회계 1급은요. 이번 연도 8월에 처분했으면 이 누계액이 8월 19일까지 사용한 누계액이니 아니면 전년도 누계액이니 됐어. 단기에 1월부터 8월까지 쓴 게 있지만 그거 무시하자. 단기감가는 고려하지 말고 내가 준 자료만 가지고 분개해봐. 그러니까 분개를 잘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딱 거기까지. 더 나아가서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6번에 11월 20일자 제품의 판매용 사진 촬영을 위해서 손모델 이하람 씨를 고용하고 수수료 비용 300 중에 원천징수 까고 나머지를 예금으로 주었고요. 이때 손모델한 사람에게 돈 줄 때 우리는 무슨 비용 처리할까? 광고 선전비 처리할 수도 있고 다양한데 지금은 수수료 비용을 판관비로 처리하래. 그럼 8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300을 처리하래. 근데 그 돈을 다 주지 않고 원천징수하고 준 거죠. 돈 줄 때 원천징수하는 거는 그게 어떤 돈이든 상관없이 예수금이에요. 다. 예수금 99,000원 나머지는 보통 예금 2901000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반 전표가 6문제. 이제 매입 매출 전표. 매입 매출 전표. 매입 매출 전표는 맨 처음에 유형 찾는 게 핵심이죠. 자, 밥을 먹었다. 직원이 밥을 먹었다. 내용 문제 없음. 카드로 결제했다. 그리고 바로 예금에서 인출됐다. 체크카드라서 부가세가 있다. 카드 결제했는데 부가세가 있다.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입력한다. 그럴 때 거는 건 카과 매입 57번. 직원들 회식이니까요. 그냥 회식 쓰시고요. 카드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면 쪼개지죠. 그러니까 30 하면 나눠지죠. 자, 거래처는 보니까 중국집인가 보다. 그치? 동보성 이런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정보성 입력하면 이제 신용카드 입력하게 뜨죠. IBK BC카드 선택. 붕괴는 카드 하면 안 돼. 왜냐면 미지급금이 아니잖아. 체크카드는 바로 돈이 나가잖아. 그럼 혼합해야 되는 거야. 그치? 혼합 걸어서 차변의 계정 과목은 원재료 아니고 생산부 직원들이 밥 먹었으니까 500번대 복리. 대변에 보통예금 바로 인출. 이게 체크카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지. 일반적인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는 다르죠. 체크카드는 바로 돈이 나가고 일반 신용카드는 다음 달에 나가고 그냥 결국에는 걔는 채무가 되는 거고 얘는 바로 돈이 나가고. 돈이 많으면 체크카드 쓰면 좋지. 나도 쓰고 싶네.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10월 1일자입니다. 천안공장에서 기계장치를 취득은 이거고 누계액은 4천인데 거래처에게 부가세를 포함해가지고 440에 팔아먹고 현금 영수증 발급, 돈은 자기 압수표로 받음. 자, 첫 번째 현금 영수증 발행, 두 번째 매출이죠. 세 번째 부가세 있죠. 그럼 뭐죠? 현과 매출. 우리가 기계를 팔아먹을 때 대부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막 거래하잖아. 근데 현금 영수증 발행하면 어때? 상대가 바로 이 기계를 사가는 상대가 바로 현금 주면 현금 영수증 발급해주면 끝나는 거잖아. 매출 신고만 잘하면 되죠. 이게 제품 매출이 아닐 뿐이지. 꼭 우리가 기계나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카드 발행할 수도 있고. 다양하니까. 자, 금액 입력할 때 주의사항은 현금 영수증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하더라. 그러면 지가 쪼개죠. 거래처는 재생이고요. 아래쪽에 뭐 전자는 아니고요. 붕괴는 혼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붕괴하기 전에 이 거래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일까 손실일까? 5천이 원가다. 누계액이 4천이다. 잔존이 1천이야. 근데 부가세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처분 이익을 구하는 거니까 1,000만 원짜리를 400에 팔아먹었어. 그러면 손실은 600만 원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구조가. 근데 여기서 부가세가 있다고 그래서 부가세까지 받지 자기 합수표로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을 뿐이지 이 부가가치세가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어떤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부가세는 그냥 부가세 예수금으로 신고 납부하는 거니까. 밑에 붕괴가 지저분해져서 입력할 때 실수하면 이게 이제 붕괴가 틀어지게 되지. 이제 그거 주의하셔야 돼. 자, 먼저 할 건 기계를 죽인다. 기계는 원가 그대로 죽이는 거야. 5천. 자, 기계 죽이면 차변에 기계장치에 누계액도 죽이는 거야. 4천. 자, 그리고요. 이제 받은 돈은 자기 압수표니까 현금으로 받았는데 현금은 1,04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야? 존재하지 않는 금액. 우리는 얼마 받아요? 400과 40을 더한 440을 받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600이 뜨게 돼 있어. 그 600이 뭡니까? 차변에. 유형자, 차변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600 처리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 문제가 여러분이 전산회계 1급 시험 볼 때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매일 매출표 붕괴가 아닐까. 이거 빼고는 뭐 건별? 간주 공급? 그것 좀 어렵죠. 근데 이거가 가장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 위에 입력하는 400과 40을 똑같은 금액으로 아래쪽에 붕괴하다가 신고하는 금액과 회계 처리하는 하단의 금액이 너무나 이상해. 그러니까 너무 어색해. 그치? 이 금액을 그대로 똑 떨어지게 입력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붕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부가세를 무시하고 나서 붕괴하면 600만 원의 손실이 나는 건 맞잖아요. 마지막에 부가세만 추가될 뿐이에요. 재무회계 문제 풀다가 부가세만 붙었다. 자, 이제 3번 볼까요? 3번에 10월 11일 제품 팔았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다. 부가세가 있다. 무조건 11번. 제품 100개인데 5만 원이니까 500만 원에 50이고요. 거래처는 희망상사. 전자요. 전자. 결제 방식은 현금도 있고 외상도 있고 해요. 그러면 혼합을 걸어놓고 제품 매출까지는 수정사항 없고 차변에 현금 받은 거는 350. 이 중에 350. 나머지만 외상 매출금 200
거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쉽죠? 매출 계정 중에 세금 계산서 제품 매출이. 그러면 이제 10월 30일자. 구매했던 원재료가 있대요. 이미. 근데 걔가 하재가 나서 이 원재료를 반품했대. 그럼 상대방이 취소잖아. 매출 취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지? 내가 예전에 매입했던 원재료 중에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상대가 주면 나는 받아서 그걸 신고하는 거야. 그래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 원재료 외상대금 상계하기로 했어. 그러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부가세가 10% 있죠? 금액만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형을 걸어야 될까요? 51번 과세 매입. 반품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 단가가 있구나. 마이너스 100개 단가는 3만 원. 마이너스 300에 마이너스 30. 거래처는 한강, 받은 건 전자. 자, 여기서 원재료 외상 매입금 상계하기로 했대. 그때는 외상거래라는 뜻이야. 원재료 까이고 외상 매입금 까이죠. 예전에 원재료 매입했던 금액을 자연스럽게 차감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부가세까지 같이. 이게 매입 할인, 아니 매입 환출이죠. 상대방은 매출 환입이고요. 11월 10일자 문제 5번째입니다. 원재료 부가세를 포함해가지고 1320. 이 얘기는 부가세가 10%가 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끝.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부가세가 있어요. 근데 공제가 안 될 리가 없죠? 원재료니까. 그러면 그냥 보자마자 51번 걸어놓고 원재료 쓰기 싫으면 원자만 적어도 되고 중요한 건 1320은 부가세가 포함된 건데 넣었어? 틀렸지. 부가세가 또 붙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320만 원 중에 공급가액은 1.1로 나누면 되니까 이게 숫자를 많이 보다 보면 부가세 별도인 금액은 1200이고 120, 1200에 120이구나. 공급가액을 내가 구해서 넣어야 돼요. 이 경우는 남서울 거래처 걸어주시고 전자죠. 전자체크. 그리고 혼합. 딱 봐도 분기가 지저분하죠. 자, 원재료까지는 수정할 게 없고요. 대변의 결제 중에서 11월 2일에 선급금 준 거 있었대. 그 까래. 선급금 100만 원 까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주었대요. 대변의 보통예금.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쵸? 자, 이제 11월 19일자 문제. 일본의 미주노사에 수출하는 제품 200만 엔하네요. 수출했고요. 선수 계약금 제외하고 잔여 대금은 11월 말에 받기로 했대. 근데 11월 9일에 10만 엔화에 대해서 환율을 적용해서 계약금이 이미 입금돼서 외화 보통예금에 외화로 보유 중이래요. 지금 이 해당되는 문제가 11월 9일자에 선수금이 105만 5천 원, 이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105만 5천 원으로 걸어놨어. 보통예금에다가 넣어놨대. 근데 이 외화 보통예금에 넣어놨대. 그러니까 외화 통장에 넣어놨는데 이날의 환율을 적용해가지고 보통예금 계좌 안에 넣어놨대. 약간 이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예금이라는 게 외화가 존재해요? 외화 통장이라면 모르겠는데 외화를 보통예금 계좌에다가 넣어놨다는 얘기는 원화로 환산을 한 거거든 사실. 이 문제는 약간 문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제 실무에서 내가 이렇게 엔화 거래나 뭐 외화 거래를 하잖아. 그럼 내가 오늘 요걸 받았어. 얘를 보통예금에 넣었다는 얘기는 원화로 환산돼서 원화 통장에 들어갔다는 뜻이야. 근데 이 엔화를 엔화 통장을 만들잖아. 그게 뭐냐면 외화 통장이 따로 있어요. 외화 예금 통장이. 외화 예금 통장에는 엔화로 들어가는 거야. 10만 엔화가. 얘를 원화로 환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원화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분개는 해야 되겠고 원화를 어떻게 적냐? 이때 원화를 기록하는 방식을 기업이 선택하는 환율을 적용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계약금이 들어왔는데 외화 보통예금을 외화로 보유 중이래. 이 문제 자체가 틀린 거야. 이게 좀 이게 거지바세이 같은 거지. 원화로 환산해서 원화 보통예금에 들어왔다. 그랬으면 간단한데. 그래놓고서 보통예금으로 분개놓으면 어떻게 해? 보통예금은 원화 통장인데. 이게 실무적으로는 이게 외화 계정이 환율 때문에 아주 예민한 회계 처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먼저 일단
이날 보통예금으로 선수금을 걸어놨어. 원하는 105만 5천 원으로 이미 걸어 놓은 거야,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진짜 수출을 한 거죠. 자, 먼저 수출 거는 거죠. 수출했으니까. 그리고 제품 써요. 이 문제의 관건은 공급가액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게 관건인 거야. 원래 수출은요. 환율이 선적일 환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저 위에 보시면 선적일의 환율이 얼마죠? 그러니까 1.1로 가야지. 100엔당 환율이니까 1.1. 내가 수출한 건 200만 엔화. 그럼 두 개를 곱하면 2200이지요. 2200. 11이구나. 1.1이 아니라 11. 아유, 계산을 못해. 11. 11원 곱하기 200 엔화 하면 원화 금액은 요렇게 곱해가지고 2200인 거야. 2200. 일단 적어놓고 원화로 환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적일의 환율이 그대로 적용돼서 전체 외화 수출한 금액을 그대로 환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거래처는 위즈노사. 아래쪽에 영세율은 수출, 수출번호 없음, 분계만 혼합. 자, 결론은 매출은 2200이다. 이건 불변입니다. 근데 나는 2200만 원 전부 다 외상 매출금 걸 게 아니라 먼저 받은 돈이 있죠? 그것을 그날의 환율을 적용해가지고 1055로 걸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 나머지 금액만 외상 매출금을 걸겠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은 이 환율은 얘가 얘와 얘가 얘는 이렇게 원화로 잡혔던 게 반제가 된 거 맞지? 그러면 나머지 엔화는 얘잖아. 근데 얘는 이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거잖아. 그럼 사실은 2094만 5천 원이 아니라 190만 엔화 곱하기 11을 했어야지. 실제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 나머지 외상 매출금은 전체 금액이 아니고요. 2090만 원의 원화 금액으로 분계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럼 금액이요. 4만 5천 원이 또 떠요. 그것을 외환 차손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도 인정. 이렇게 해도 인정. 요거 잡고 외환 차손을 차변에 4만 5천 원 처리한 것도 인정. 우리 교재안에 정답 화면에 제가 두 개의 정답, 둘 다 정답 처리해줌이라고 적혀 있는데 둘 다 정답.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실 거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실제로는. 근데 이 문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는데 외화로 보유하고 있대. 이 자체가 말이 안 돼. 보통예금은 일반적으로 원화계장, 원화통장이잖아. 보통예금에 외화로 입금될 수 있어요? 그런 예금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고요. 지금 풀어보신 문제는 세무 2급에서 실제로 정확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는 문제인데 얘가 이 회차에도 시험에 나오긴 했었네요. 이 해당되는 문제가. 둘 다 정답이고요.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 심플하게. 이걸 정답으로 일단 지금 했던 것을 정답으로 인정해줬고 그렇게 않고 각각의 환율을 적용하고 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처리한 것도 정답으로 인정해주고. 왜냐면 문제 자체가 L라니까. 자, 여기서 매입 매출 전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수정하는 문제죠. 자, 본사 판매 부서가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 정비를 받으면서 부가세를 포함한 거래를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해서 일반 전표에 넣어놨대. 응? 뭘 하라고? 일반 전표에 넣어놨다고? 그럼 8월 10일자로 한번 가볼까요? 58만 3천 원을 전부 다 일반 전표 비용 처리했네요. 다 죽입시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해놨죠? 자, 그럼 다시 해당되는 날짜로 들어가서 현금 영수증인데 부가세가 있는 거래. 61번 현감에 거는 거죠. 분목은 뭐 그냥 뭐 정비 이렇게 쓰시고요. 부가세를 포함해서 583이면 그 금액이 쪼개지겠지. 53만 원, 5만 3천 원 이렇게 만능 공업사. 전자는 아니고요. 전부 다 현금으로 결제했으니까 현금으로 분계를 마무리하되 계정 과목은
판매 부서의 차량 유지비, 판관비,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 수정을 명확하게 마지막에 해주시고, 그 다음 12월 20일자는 딱 보니까 일반 전표겠다. 그치?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그냥 일반 비용.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3만 원이 잘못 들어가 있네. 우리 기부하면 세금과 공과 아니죠? 기부금 처리하죠. 기부금으로 계정 과목 수정.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까지 수정하는 문제 했고요. 자, 문제 5번은 결산 문제입니다. 1번 수동, 장기차입금 수동, 외상매출금 받으러 자동, 드디어 자동. 자, 1번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원가 있고요. 전년도 공정가치 있고요. 그리고 당해년도 공정가치 있죠. 지금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지금 장기 투자 목적의 유가증권이라는 얘기니까 단기 매매 증권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뜻이잖아. 자, 그러면 시산표를 띄웁니다. 잔액을 봐야 되니까. 자, 12월 말일까지 시산표를 띄우시고 먼저 투자자산, 비유동의 투자자산에 매도 가능 증권에 얼마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전년도에 3천 주고 샀지만 전년도 공정가치가 3,200원이었으니 3,200만 원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 그 200만 원의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에 남아 있겠죠? 기타 포괄에 있는지 가볼게요. 우선상계 고려하는 문제예요. 여기 있죠? 기타 포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2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분계는 이제 그 다음 단계죠. 이번 연도. 자, 지금 장부를 열면 매도 가능 증권은 3,200으로 걸려 있는데 이번 연도 공정가치는 2,800으로 떨어졌대. 그럼 이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다 갈까? 여기다 갈까? 매도 가능 증권은요. 400만 원만큼 떨어졌죠? 그럼 감소시키고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잡아요. 이익 먼저 제거해요. 그치? 이익인 200을 먼저 제거하고 제거해도 손실이라면 매도 가능 증권 손실은 200만 원만 처리하는 거죠. 요거 우선 상계하는 거. 계정을 보고. 그리고 위에 그 투자 자산에 매도 가능 증권에 커서 갖다 놓고 여기 위에 F11 계정 코드 누르면 178번 코드라는 것도 확인하고. 자, 이제 일반 전표에 전표 입력 해볼게요. 날짜는 12월 31일자 띄우시고 대변에 178에 걸려있는 매도 가능 증권 400 감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차변으로 먼저 200을 죽이고 나머지 매도 가능 증권을 손실로 200을 추가 잡고 이게 우선 상계하는 예제입니다. 아주 뭐 종종 나와요. 시험에. 자, 두 번째. 24년도 12월 말에 장기 차입금이 1,500, 2,500 두 개인데 상환 일자가 하나는 26년이고 하나는 25년이야. 그럼 25년이 만기가 되는 건 유동대체 해주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26년이 만기가 되는 건 건드릴 필요 없고 2,500만 원만 장단기 분리해주면 되는 거겠어요. 그럼 차변에 장기 차입금 중에서 한일물산 것만 2,500을 제거하고요. 그 계정을 다른 이름으로 분류만 하는 거죠. 유동성 장기부채. 코드는 둘 다 정확하게 걸어주시고 코드 둘 다 금액 2,500씩. 자, 3번 외상매출금과 받으럼에 대해서 1% 보충하래. 자, 이것은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자동결산 메뉴에 있거든요. 결산자료 입력을 열어보시고 엔터 해서 잔액을 끌고 온 다음에 대손상각 메뉴를 열어봅시다. 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 모든 채권에 잔액과 모든 채권에 걸려있는 충당금 잔액이 자동으로 반영돼요. 여기서 확인할 건 1%가 걸려있는지 확인하고 여러분 계산하지 않아도 이미 다 계산이 됐죠 지금. 이 중에 외상매출금과 받으럼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미수금과 선급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지우세요. 안 돌리면 되니까. 자, 두 개만 결산 반영 누릅니다. 어디로 갔나 찾을 거예요. 결산 반영을 누르면 여기와 여기에 결산 반영한 금액이 반영돼요. 그러면 지금 전표를 추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전표 추가 안 했거든요. 그러면 전표 추가를 눌러야 전표 추가가 되는 거야. 전표 추가. 그러면 이제 해결되죠.
자, 여기서 방금 전에 이 대손상가 결산 돌릴 때 우리가 앞서서 수출하는 문제에서 외상매출금이 아까 요 외상매출금의 금액이 아까 그 엔화로 수출했을 때 외상매출금의 금액이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 20945가 될 수도 있었죠. 그리고 다른 금액이 될 수도 있죠. 그 45,000원의 손실을 2,090만 원이 될 수도 있었고 얘를 차손으로 잡으면서 외상매출금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는 순간 해당 금액이 달라지겠지? 그쵸? 달라지면 대손충당금에 보충하는 금액도 달라지겠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특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똑같이 했다면 얘가 나왔겠지만 이 금액이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앞에 내가 외상매출금 분개하는 것 중에 틀린 게 있어. 나는 4억이 나왔네. 4억에 대해서 1%를 하고 충당금 잔액을 고려했더니 얘가 만약에 막 한 395만 원이 나온 거야. 그러면 395만 원으로 결산 반영해서 전표 추가를 누르면 난 틀렸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 틀려요. 390이 답이든 217만 원이 답이든 1%라는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만든 데이터로 내 숫자로 1%를 보충해서 설정하는 금액이 결산에 반영됐다면 이 방식에 의해서 한 것을 맞게 해주는 거야. 1% 보충을 했느냐를 확인하지 이 금액이 맞느냐를 확인하진 않아. 그러니까 반드시 이 메뉴만 사용하시면 돼. 앞에 외상매출금의 회계 처리가 틀렸다 해도 틀린 금액으로 외상매출금 잔액을 구성했다 해도 이 과정만 맞으면 이 자체는 맞게 해주는 거야. 앞에 외상매출금의 금액이 틀렸든 아무 상관없이 따로따로 점수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1%라는 금액으로 보충이라는 방식으로 내가 아무리 금액이 틀렸어도 내가 조회한 내 숫자를 가지고 보충을 제대로 했다면 답보다 과정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틀렸다고 뒤에까지 틀리게 하지는 않으니까 이 작업을 마지막에만 수행해 주시면 돼요. 먼저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전표 추가를 눌렀죠? 그러면 전표가 만들어졌겠죠? 조회. 이렇게 분계가 넘어왔겠지. 분계가 있어야 되고요. 전표 추가 안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마지막에 전표가 있어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장부조회 해볼게요. 1번.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든 신용카드를 받았든 무슨 고정자산 매입을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부가세랑 관련된 신고서로 들어가서 조회가 가능해. 다른 장부는 조회 불가. 무조건 여기. 기간은 주어진 조건으로 열어주시고 4월, 6월. 지금 여러분 질문이 뭐냐면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 중에서 이거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을 제외한 일반 매입의 세액을 물어봤어요. 고정자산 매입이 이거거든요. 일반 매입은 이거거든요. 그럼 고정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매입세액을 물어본 거니까 답은 7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 어렵진 않죠. 근데 고정자산 매입의 세액과 일반 매입의 세액을 구분하는 거를 부가세에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조기환급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자산은 이 부가율을 산정하는 것도 관계가 있어요. 하여튼간 여러 가지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은 고정자산을 제외한 일반 매입세액을 물어봤으니까 얘지만 어떨 때는 고정자산 매입의 매입세 그러면 600. 고정자산 매입은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 중에 고정자산 매입은 여기에 있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는데 고정자산 매입은 또 여기에 있고 그래요. 고정 매입은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어디쯤에 걸려 있는지 눈으로 띠디디딕 돌리셔야 되고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물어보는 걸로. 자, 2월 원재료 매입액. 2월 달에 원재료 매입한 거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진짜 많아. 진짜 많은데 그냥 아우 심플하게 가고 싶다. 그럼 총계정 원장도 괜찮아. 총계정 원장을 그냥 전체 기간으로 주고요.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을 테니까 원재료 매입했다면 원재료로 분개했겠죠. 답은 8,630. 심플하죠.
3번 일기 확정 신고서에 6월에 카드로 매출된 공급대가. 일기 확정이면 1기 확정의 신고에 반영된 내역 중에서 6월에 카드로 매출된 공급대가. 그 얘기는 6월을 말하는 거네. 6월 한 달만. 그러면요, 얘는요, 카드 매출, 부가세가 있는 카드 과세 매출을 찾으라는 문제거든. 그럼 신고서를 여는 것보단 정확한 유형을 찾아야 돼. 그러면은 메인 매출장이 편해. 메인 매출장은 1기 확정 전체 열지 마시고 이번에는 6월 한 달만. 매출 중에 카과 매출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카과 매출. 카드과세 매출에 공급대가니까.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거잖아. 하나밖에 없죠. 48만 4천 원. 이게 답이겠죠? 공급대가. 공급가액이면 44만 원. 부가세면 4만 4천 원. 포함한 게 공급대가니까. 공급대가 48만 4천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